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대방 B 때문에 내가 크게 다치게 되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공장 1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서 내가 낙하물을 맞고 목뼈가 골절되거나 하게 돼서 크게 다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친 A로서는 산재 처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의 손해를 보전받는 아주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산재 처리를 그냥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나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람과 나를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각각 안전배려 의무 위반, 그리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사용자 책임 등을 물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시냐면요, 나를 직접 가해한 이 B라는 근로자가 내 회사 근로자 동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를 안 하시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주는 처음에는 내가 다친 걸 뻔히 아니까 아무 말 안 하다가 내가 요양 종결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크게 남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사고 경위부터를 부인하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무거운 물건 왜 맞았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그리고 설령 당신이 회사에서 경추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가서 나를 가해한 그 근로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근로자가 외국인이어가지고 이미 본국으로 다 돌아간 후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는 이상 사고 경위부터 다시 다 입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방법이 있다면 쉬운 방법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쳤을 때 나를 다치게 만든 그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내가 고소를 해 두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에 상대방이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쭉 기재가 될 것이고, 나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쉽게 사고 경위라던가 상대방의 잘못을 다 입증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애매하거나 가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어떤 법령이나 법령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자체가 입증하기 매우 곤란하다면 형사적인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실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서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이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다면 그 안전관리 책임자는 법령상의 어떠한 조항들을 위반했고 어떠한 의무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다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다면,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경찰이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순간 결국 나로부터 고소를 당한 그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찰들이 꼼꼼하게 어떤 법령 위반인지를 찾아내주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상의 무혐의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조차도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충분히 해봤지만 특별히 주의무 위반이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나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확률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는데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명백한 가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를 나중에 선처해 주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자료로 쓰기 매우 좋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내가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 같긴 하지만 그 상대방 가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체를 경찰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밝혀줄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그 사람을 형사 고소한 다음에 그 사람이 책임 없는 것으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많은 사례 중에서 변호사님들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수임하신 다음에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빠져나가고 뒤 이어지는 민사재판에서도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을 꼭 유념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사안을 판단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형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